저는 현관벨을 누르고 약간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새로운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됐어요. 가사도우미 서비스 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거의 제 딸 또래의 젊은 사모님에게 저는 가볍게 목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사모님은 저에게 손님용 슬리퍼를 건넸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집 안을 훑었죠.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지 가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안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깨끗했어요. 집이 깔끔하네요. 네, 입주 청소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도 며칠 사이 먼지가 여기저기 쌓였을 거예요. 꼼꼼하게 청소해주세요. 제 말에 젊은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청소도구는 어디 있을까요? 제 말에 젊은 사모님이 안쪽으로 가더니 곧 청소도구가 담긴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집중해서 청소해줬으면 하는 부분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모님의 답변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계속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러더니 새 가구며 가전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겨우 제 딸 또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모님 소리를 듣다니 있는 집 자식이거나 혹은 있는 집에 시집을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쓴웃음이 올라왔어요. 돌이켜보니 저도 저 나이 때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죠.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소형 기계 부품과 가전 부품을 주로 다뤘죠. 사람에게는 운때가 있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초년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잘 잡은 덕에 소규모의 자본금으로도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주변으로부터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집이 워낙 커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워낙 베푸는 걸 좋아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연락도 자주 받았죠. 혜수가, 너희 남편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혹시 우리 남편 일자리 하나만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연락을 받으면 남편은 거래처를 통해 아름아름 일자리를 주선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줄은 말이죠. 시작은 남편 회사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이한 사건이었어요. 꽤 큰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으니 남편 회사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미수금을 날리게 됐죠. 그러면서 회사 자금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하필 그 무렵 남편은 설비 투자를 하고 원자재를 미리 구매한다고 대출을 끌어다 쓴 상태였어요. 대출금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들어올 돈이 없으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죠. 은행에서는 담보 잡힌 건물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해왔어요. 그게 단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공장 가동은 멈췄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죠. 거래처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남편 회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간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간간히 사오던 명품 가방을 모조리 팔고 귀금속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남편 역시 끌고 다니던 외제차를 급하게 팔았어요. 나중에는 값나가는 가전제품까지 싹 다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출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밤낮 없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미수금을 받기 위해 먼 지방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어요. 밥은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잠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잤죠. 그렇게 한두 달 지나니 남편 얼굴이 그야말로 반쪽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남편은 지방 거래처에 미수금을 받으러 새벽부터 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먹을 주먹밥을 싸서 건넸죠. 휴게소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돈이 아깝다고 꺼리는 남편을 위해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봐야 속에 든 건 볶음김치가 전부였지만 남편은 그것도 감사히 받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뭘, 당신이 더 고생이지.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남편을 배웅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혹 빚쟁이의 독촉 전화인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우 씨 댁이죠? 박선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은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지인에게 맡기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니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여러 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남편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온 지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그 순간 제 세상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가버리다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아직 너무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왜 아빠 사진 보고 울어? 아빠는 언제 와? 이제 막 말문이 트인 딸아이는 하염없이 오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나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겨우 정신을 붙들어 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겨진 이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산은 이미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법인 폐업 신고를 하고 세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천만 원의 빚이 남더군요. 공장과 사무실을 경매로 넘겨도 빚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회사 담보로 잡혀있다는 말이었어요. 은행은 집이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테니 몇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조금 더 말미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요.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몇 달 말미를 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남편 회사가 잘 나갈 때만 해도 VIP 대접을 하며 사근사근 하던 은행 직원은 쌀쌀맞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는 결국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갖고 있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아서 반자 월세방도 겨우 얻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딸은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창문 밖에 하늘은 안 보이고 사람들 발만 보여.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으니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문이 낮으면 겨울에 바람이 덜 들어오잖아. 우리 날에 춥지 말라고 엄마가 따뜻한 집으로 골랐어. 다행히 어린 딸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빚 걱정, 생활비 걱정, 그리고 남편 없는 허전함이 한꺼번에 가슴을 누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고 줄곧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그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저는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남편 장례식 때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인사가 너무 늦었지? 저기 혹시 주변에 내가 일할 만한 자리가 있을까? 제가 일할 곳을 찾는다는 말에 대부분의 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몰랐던 거죠. 회사랑 공장을 다 정리해도 빚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그 빚 다 갚고 우리 나래랑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어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구나. 근데 어쩌지? 나도 주변에 소개해줄 만한 곳이 없는데. 그래? 어떤 자리든 좋으니까 혹시 뭐라도 있으면 연락 좀 부탁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입이 썼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받고 살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제 전화를 받고 저렇게 말해주는 지인은 고마운 축에 속했습니다.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남편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던 지인과 친구들의 연락이 어느 순간 뚝 끊기더군요. 혹여 제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들 쉬쉬하며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는데 한순간에 지인이며 친구들이 다 떠나니 서운함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부터 직접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은 없으니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무런 경력이 없는 3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방보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개받은 식당으로 가서 곧바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음식을 나르고 닦고 치웠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일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리해서 몸을 움직이니 온몸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센 진통제를 사서 입에 털어놓고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일하니 점점 일이 몸에 뱄어요. 물론 여전히 진통제와 파스를 달고 살았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당시를 떠올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 불을 끄고 이불 위에 누우면 베개가 눈물로 금방 젖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하는 나쁜 생각이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자.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나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딸을 먹여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매일 되뇌었어요. 하루는 식당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 손으로 설거지하긴 아깝다. 길고 하얀 제 손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깝긴요. 이 손이 우리 딸 먹여 살리는 손인데요. 그 무렵 제 옷장엔 사모님 시절의 단정한 원피스나 명품 가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낡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제 새 옷이 되었죠. 식당 일이 어느 정도 적응된 후에는 새벽에 사무실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와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발바닥이 불에 댄 듯 아팠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남편이 남긴 빚을 제 손으로 다 갚고 싶었어요. 딸아이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일이 적응될 때마다 저는 차츰차츰 일을 늘려갔습니다. 아침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그 후에는 식당 일을 하고 딸아이가 잠든 후에는 사무실 건물 청소를 다녔죠. 그렇게 몇 년이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서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독촉 전화가 걸려와서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저는 죄인된 마음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식탁 맞은편에서 밥을 먹던 딸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전화 끊어. 내가 나중에 다 벌어서 갚아줄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상대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딸아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래야, 이건 엄마 몫이야. 그러니까 행여 네가 갚을 생각은 하지도 마. 넌 네 인생을 살아야지. 제 말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딸아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어요. 딸아이에게까지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오롯이 자기 인생을 살기를 바랬어요.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유독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는데 반지 하방은 바람이 새서 손발이 시렸습니다. 원래도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 냉증이 있던 터라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딸아이는 그런 저를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냥 보일러 틀자. 난 괜찮은데 엄마가 너무 추워하잖아. 엄마도 괜찮아. 견딜만해. 그렇게 몇 번 딸아이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후부터 딸아이의 귀가가 늦어졌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반에 들어갔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 저는 딸아이의 말을 순순히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저녁까지 식당 일을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니 딸아이는 씻고 있는지 욕실에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놓인 딸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 든 편의점 유니폼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니폼을 든 채 그대로 굳어있는데 욕실에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너 이거 뭐야? 학교에서 자습한다더니 편의점 알바하느라 늦은 거였어? 제 추궁에 딸아이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엄마 손 시려운 거 보기 싫어서 그랬어. 겨울에만 잠깐 할 거야. 난방비 정도는 내가 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난방비 벌겠다고 일을 한다는 게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깟 난방비 엄마가 더 벌면 돼. 지금도 하루 4-5시간도 못 자면서 여기서 무슨 일을 더 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학생이잖아. 그럼 본분에 충실해. 돈 같은 거 벌써 벌 생각 말고. 제 엄포에 딸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말에 곧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원래 한 말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새로 일할 만한 곳을 물색했어요. 그러다 같이 일하는 식당 언니로부터 가사도우미 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거 파출부 일 아니에요? 예전에 나 파출부라고 불렀지. 요즘엔 가사도우미라고 불러. 대우도 달라졌고 잘만 하면 시급도 괜찮게 받을 수 있다더라. 그간 식당 일에 마트 계산원에 반찬가게 포장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가사도우미 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저도 파출부를 써봐서 그런지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에 가사도우미만 전문으로 파견하는 업체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실장은 제 경력을 보고는 크게 환영했어요. 이야, 고급 식재료나 고급 의류들도 다뤄보셨겠네요. 그런 분들이면 저희로서는 환영이죠. 일단 며칠 해보시죠. 페이는 점차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업체의 소개를 통해 어떤 한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파출부를 쓰던 제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다니 인생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씁쓸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미 온갖 일을 하면서 심신이 단련된 상태라 생각만큼 속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나마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실장의 말대로 있는 집 사모님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어지간한 명품 브랜드는 다 알고 있고 고급 의류나 가방을 관리하는 법도 잘 알고 있으니 집안 살림을 안심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찾는 곳이 많아지고 시급도 그만큼 오르게 됐어요. 그 사이 학원도 다니지 않고 묵묵히 공부하던 딸아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학금 전형으로 명문대 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일하는 곳 사모님들이 더 난리였어요. 어휴, 아줌마는 성공한 인생이네요. 자식 농사 잘 된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딸은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우리 애 과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딸에게 과외를 받겠다고 사모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커준 딸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나래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해준 게 없기는 엄마가 다 해줬지. 대학 들어가서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테니까 학비는 걱정하지 마. 알았지? 딸아이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사모님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제가 과외 자리를 몇 개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요. 딸에게 나가는 돈이 사라지니 돈이 전보다 더 빠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22살이 되던 해 겨울에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채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저녁, 저와 딸아이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조촐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건강 먼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지? 그때부터는 일이 술술 풀렸어요. 저는 가사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척하니 취직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을 시작하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어요. 엄마, 가사도우미 일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쉬어. 생활비는 내가 낼게. 아니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부지런히 벌어서 시집갈 준비해야지. 난 엄마랑 천년만년 살 건데? 으이그, 하나도 안 반갑거든. 얼른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야지. 둘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제 말에 따른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1년 뒤에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우입니다. 예비 사이는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이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돈댁도 딸아이를 예뻐해서 얼마 안가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어요. 사돈댁은 저희 집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돈 어른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고 사부인은 교육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위축되려는 저를 오히려 사돈댁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나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래가 알아서 잘 커줬죠. 어떻게 혼자 크겠어요. 사부인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신 거겠죠. 사돈댁은 행여 저희 쪽에서 부담을 가질까봐 예단이나 예물은 모두 생략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야 이런 사돈을 만난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잡고 딸 부부가 살 신혼집을 구하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엄마,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는 깜짝 놀라 불었어요. 딸은 이대로는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데? 이유라도 말해줘야 엄마가 납득을 하지. 그러자 딸아이가 긴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이가 바람을 피우다가 나한테 걸렸어. 놀라서 묻는 저에게 딸아이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예비 사이가 낯선 여자와 뺨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힌 건데? 최근에 찍힌 거야?
황서방, 며칠 출장 간다고 한 거 기억나? 그때 찍은 거야. 2주 전쯤 예비 사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을 듣긴 했습니다. 3박 4일을 다녀온다기에 해외도 아니고 지방인데 뭘 그리 오래 다녀오나 싶었어요. 딸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출장을 다녀온 황서방과 만났는데 황서방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메신저 알림음이 연신 울렸다고 해요. 딸과 예비 사위 핸드폰이 똑같은데 황서방이 착각하고 딸 핸드폰을 가져간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오델이라는 사람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퇴근한 시간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니까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메시지를 확인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오델이의 정체는 거래처 여직원이었습니다. 예비 사이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래처 여직원과 지방으로 놀러 간 거였어요. 심지어 그 여직원은 예비 사이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 나보다 자기가 훨씬 낫지 않냐? 오빠도 나랑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지 않았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보내면서 말이야. 그 사이 자리로 돌아온 예비 사이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바로 딸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바람이었고 당장 정리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데 목소리조차 듣기 싫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상간녀 말대로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 속에서도 천불이 났어요. 저는 마음의 상처가 컸을 딸을 다독이고 그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벌써 이렇게 신뢰가 깨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살겠니? 잘했어.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는 파혼으로 마음을 굳히고 상대 측 집안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어요. 당연히 사돈댁은 발칵 뒤집혔죠. 예비 사이가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아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까지 붙들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나래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뢰는 그릇과 같네. 깨진 그릇을 어떻게 다시 붙여서 쓰나. 돌아가게,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그렇게 저희 측에서 파혼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사돈댁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딸은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예비 사위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딸이나 저나 큰 피해를 입었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혼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척들 사이에서 별별 소문이 다돈 모양입니다. 저야 그런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사위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딸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 무렵 외국계 회사에서 러브콜이 와서 딸아이는 곧바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건지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딸아이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남의 집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차라리 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 카페 같은 걸 운영해보는 건 어때?
대출이니 빚이니. 아유, 엄마는 그런 거 이제 지긋지긋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연금 부을 만큼 붓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만둘 거야. 요즘 60대가 예전 60대랑 같니? 아직은 쌩쌩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무렵에는 일하는 요일을 주 3, 4회로 줄인 터라 할만했어요. 무엇보다 몇십 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살았더니 이제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그 사이 돈을 좀 모아서 제 나름대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집을 소개받아서 간 참이었어요. 주 3회만 일해달라는 조건이었는데 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었던 저에게는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일당도 나쁘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사모님이 젊어서 당황했지만 도리어 젊은 사람이라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분명하고 계산도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묘하게 젊은 사모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제 지인이라기에는 나이대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딸아이와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는 젊은 사모의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나래야, 혹시 이 사람 아니? 묘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네 친구인가 싶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곧 딸아이에게 단문이 왔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젊은 사모님의 정체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딸이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엄마, 그 여자 나 파혼시킨 상간 여자잖아. 그 문자를 보고 다시 한번 젊은 사모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어요. 그제야 저도 알겠더군요. 예비 사위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속에서 천불이 솟구쳤어요. 딸은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의 결혼을 파토낸 상간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부하가 뒤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속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속을 찬물로 해서 가라앉히는데 현관문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상간녀의 남편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설마니 예비 사이는 아니겠지. 그런 걱정을 하며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예비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 역시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머릿속을 뒤적이는 사이 상간녀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분은 누구죠? 아, 새로 오신 가사 도우미분이죠. 업체에서 엄청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모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남편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살짝 무한한 마음이 들 즈음 상간녀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나래유통의 사모님 아니세요? 나래유통. 그건 바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뜻밖의 인물에게서 남편의 회사 이름을 들은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그 회사 이름을 어떻게... 맞죠? 나래유통 사모님 맞으시죠? 와,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지훈이에요. 오진 상사 아들 박지훈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번개를 맞은 듯 흠칫 놀랐어요.
우진 상사는 남편의 회사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그쪽 부부와 나이대도 비슷하고 서로 잘 통해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던 게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우진 상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상황도 생생히 떠올랐죠. 우진 상사 수출권이 어그러졌대. 그 일로 자금줄이 확 막혀서 거래처들이 다 등을 돌린 모양이야. 다른 곳들은 벌써 독촉장 보내고 계약 끊는다고 난리도 아닌가 봐. 당시에는 남편 회사의 자금 사정도 빠듯했고 남편 역시 그런 상황 때문인지 한숨만 연거푸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진 상사 거래를 연장해 주려고 해. 결제도 좀 유예해 주고.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면 운영자금 일부도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허락이 떨어지자 곧바로 운영자금 일부를 우진 상사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우진 상사 부부가 남편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부부의 눈가가 발갛게 변해 있었어요. 사장님, 사모님,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목숨줄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형편 나아지면 그때 천천히 갚으세요. 우진 상사는 남편이 빌려준 운영자금으로 기사회생했고 몇 년 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본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사 전날 사장 부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사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으로는 항상 서로 응원하며 지냅시다. 네, 죽을 뻔한 저희 회사와 가족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는 더 이상 우진 상사의 품목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진 상사가 베트남으로 간 이후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그런데 설마 우진 상사 아들을 여기서 조우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간혹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수줍어하며 엄마 뒤에 숨던 아이가 이렇게 장성했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네가 지훈이니? 아휴,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아줌마는 전혀 몰라봤어. 아주머니는 여전하세요. 제 말에 상간녀 남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간녀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자기가 아는 분이셔? 우리 가족의 평생 은인이셔. 저 괜찮으시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두 분이 아주머니를 한참 찾으셨는데 좀처럼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어요. 우진 상사는 몇 해 전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제 소식을 접했다고 해요. 평생의 은인인데 남편의 장례식조차 모르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부부 모두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납골당이라도 찾아가 봐야겠다며 온 동네를 수소문했지만 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고 청년은 곧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부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작 사정을 알았다면 발벗고 도와드렸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다니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외국 나가 계셔서 소식을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 장례식을 잊고 지나가다니 저희가 정말 사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장례 소식을 뒤늦게 들은 것과 가장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을 거듭 사과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속상해하는 부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부는 신혼집 거실에서 한참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이 상간녀는 저희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가사도우미로 부른 사람이 자신의 시부모와 이토록 친밀한 사이라니 상간녀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그 사이 부부가 딸아이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따님은 잘 지내죠? 그럼요.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 상간녀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부부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네요. 그렇다면 잘못된 걸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있었어요.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조만간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아이들도 함께 불러서 식사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부부와 만날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쩌면 저 사람들도 모르고 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 엄마. 나도 모든 걸 밝히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 그렇게 딸아이와 합의를 마치고 저희 모녀는 약속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부와 약속한 당일, 일부러 저 먼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따님은요? 곧 올 거예요. 퇴근하고 바로 오기로 했거든요. 상간녀는 누가 올지도 모르고 행여 시댁어른에게 책 잡힐까 싹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이 잠시 후 어떻게 변할지 사뭇 궁금하더군요. 에피타이저가 나올 무렵 딸이 식당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상간녀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하더군요. 아무래도 상간녀 역시 딸아이 얼굴을 아는 듯 했어요. 딸아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싹싹하게 부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린 시절 가족끼리 워낙 자주 봐서인지 딸과 상간녀 남편이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상간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상간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젓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음식 입에 안 맞니? 아니에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부부도 상간녀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넌지시 물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쩔쩔매며 어색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실을 폭로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될 만도 하죠. 세상 불편한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어디 밥이 넘어가겠어요? 제 말에 부부나 상간녀 남편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간녀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작심하고 입을 열었어요.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개입하는 게 예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워낙 각별한 사이였고 아드님이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말씀드릴게요. 제 딸아이 댁의 며느님 때문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제 말에 상간녀는 터질 게 터졌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사이 딸아이는 그런 상간녀의 최후를 보겠다는 듯 똑바로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당연히 부부나 상간녀 남편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새아가 때문에 파혼을 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비 사이가 바람이 나서 결혼을 업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여기 제 앞에 댁의 며느님이었습니다. 댁의 며느님은 예비 사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들이댔고요. 제 말에 상간녀는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좀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일이 그렇게 되어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저도 피해자예요. 상간녀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어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부와 상간녀 남편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다 오해야. 저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야. 그 사이 딸아이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팩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보시고 판단하세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딸아이가 갑자기 서류들을 꺼내자 상간녀는 급격히 당황했어요. 그 사이 부부와 상간녀 남편은 서류를 가져가서 살피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상간녀와 예비사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예비사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파혼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진짜야? 이 날짜 나랑 사귀고 있을 때잖아. 나랑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였어? 그것도 결혼을 앞둔 남자랑?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의 결혼을 파토낸 것도 모자라서 지금의 남편과 예비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지금의 남편을 택한 거였어요. 그 기막힌 사실에 상간녀 남편은 물론 부부도 분노한 표정으로 상간녀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분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니? 남의 집 결혼을 파토내고 뻔뻔하게 내 아들까지 속였다는 거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어?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더 생각할 것도 없다. 당장 파혼해라. 부부의 통보에 상간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한지
더는 보고 있기 힘들더군요. 저와 딸아이는 할 일을 마치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두 분과 아드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부부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목인사를 하고 딸아이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굳이 상황을 더 지켜보지 않아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됐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는 결국 파혼당했고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지른 짓이 있으니 그조차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부부와는 종종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몹쓸이를 집안에 들일 뻔했다며 여러 번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딸아이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새로운 사람을 조심스레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괜찮은 사람이기를, 그래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딸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업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욱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언제든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더불어 남편이 베푼 선의가 이렇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며 사는 요즘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